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쟁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말고 새로운 대선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 후보론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3 후보는 아마도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정 총리는 뭐 방역 또 그리고 백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그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세균 총리의 대선 도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상호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이상호 기자와 함께 그 정세균 총리가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거를 그 카테고리별로 좀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좀 면밀히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제3 후보로 날아오를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좀 따져보려면은 왜 정세균 총리가 제3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미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2위인 이낙연 대표 역시 야권의 1위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슷한 지지율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 후보론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두 후보를 좀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선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 모두 당내 주류인 친문에서 이제 내세운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좀 그 방송을 진행했을 때 두 후보를 좀 살펴봤죠.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이 두 인물을 좀 살펴봤는데 당내 기반이 좀 강하지 못하다, 좀 약하다. 요것이 이제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었었어요. 아무래도 친문에서는 전에 차세대 주조로 꼽혔던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있었죠. 그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있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있었는데 이런 인물들이 차례로 이 대선 가도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친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밀었던 인물들은 다 중도에서 탈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당에서 이제 1, 2등을 하고 있는 후보들은 좀 뭔가 맞득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요. 바로 이 상황이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3 후보로 힘을 받는 배경적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 지사랑 이제 이낙연 대표가 현재 위치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바로 이제 정세균 총리가 치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거죠. 그 정세균 총리가 뭐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미 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는 2월 8일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세균 총리를 향해서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지 않냐. 언론을 보니까 정책 조직도 만들고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돼가느냐.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는 이 정세균 총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흔들리는 상황이 과연 올 것인지 뭐 이건데 이게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이미 9개월째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10%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전에는 이제 당대표에서도 물러나야 되는데 당대표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좀 지지율을 반등할 기회를 잡기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신복지 체계에 힘을 실는다거나 하는 등 이제 당대표에 있을 때 최대한 이제 정책 성과를 내려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당대표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그 보궐선거 때 뭐 예를 들면 뭐 선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궐선거에서 그 선거 결과가 이낙연 대표의 어떤 입지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도 충분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 쪽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물론 지지율이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지율 1위를 마냥 그냥 낙관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지지율이 1위로 치고 올라가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주변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대선 이제 당내 경선 일정을 좀 미뤄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지사를 향한 이제 견제 심리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최근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은 뭐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대선까지 지금 1년여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제 요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지사한테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더 이런 위기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율 상승이 이재명 지사가 잘해서 올랐다. 이것보다는 민주당의 실망해서 넘어갔다. 옮겨갔다. 뭐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흐름을 좀 바꿔놓을 어떤 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이재명 지사한테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 총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그 정 총리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 일단 그 정 총리를 유력 대선 주자로 밀려면은 어떤 강점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 총리의 강점, 장점 이건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정 총리에게 이제 기회가 올 것인지 얘기를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당내 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 지지란 측면만 놓고 보면은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보다는 확실히 정세균 총리가 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육선을 한 의원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 기반을 닦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5선을 한 뭐 이낙연 대표나 또 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뭐 이재명 지사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활동만 했다고 해서 당의 주류인 그 친문의 지지를 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세균 총리가 친문의 적자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지사나 이제 이낙연 대표보다는 확실히 좀 친문에서 지지하기에 부담이 없는 후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이제 민주당에서 헌신해 온 데다가 게다가 이제 온화한 성격으로 당내에서 누군가 이제 각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바로 친문 세력이 정세균 총리에 대한 이제 지지를 보내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적다. 뭐 이런 점이 강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정세균 총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 차례 이제 열린우리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정치 활동의 결정적 장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정세균 총리는 이제 열린우리당이 2005년 재보선에서 이제 한나라당에 패배했을 때 임시 당의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극심한 당내 내분을 겪던 2007년에도 다시 당의장을 맡아가지고 열린우리당의 마지막을 이끌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합당을 통해서 통합민주당이 된 2008년에는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2009년 재보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상대로 또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친노나 그리고 친노에서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이제 친문 세력에서는 이 정세균 총리에게 어느 정도 조금 마음속에 빚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 이후 활동까지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이어간다는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세균 총리도 출마를 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긴 하는데요. 당시 이제 그때 손학규 그리고 김두관 후보 등이 경선에서 좀 과도한 경쟁을 벌였던 반면에 정세균 총리는 끝까지 선의의 경쟁자로서 역할을 해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제 경선의 중심을 잡아줬던 정세균 총리에게 되게 이제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그리고 이제 대선에 도전할 때에는 정세균 총리가 선거 캠프의 참모장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민주당 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울 때 그 정세균의 신세를 앉은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는 백봉신사상의 최다 수상자라는 점 등까지 보면은 뭐 이런 점들은 정세균 총리가 이제 그만큼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신사다운 면모만을 계속 보여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화한 성품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화려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중에게 좀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이런 점이 정세균 총리의 약점이다라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2012년 당내 경선에서 정세균 총리를 놓고 정세균 의원이야말로 이제 콘텐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드러우면서 합리적인 분인데 왜 국민에게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지 더 안 뜨는지 정말 안타깝다라고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세균 총리의 이제 강점 그리고 약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상황에서 정세균 총리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뭐 요 점은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좀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 너무 낮은 지지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예, 그래도 뭐 최근 정세균 총리의 지지율이 좀 꿈틀거리긴 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뭐 4%까지 올랐고요.
정치권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제 마의 5%까지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5%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를 넘으면은 이제 인지도가 이제 생겨난 인물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까지는 어떻게 좀 탄력을 받으면 쭉 갈 수 있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지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 정세균 총리가 선택할 방안 이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정치권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을 공략하는 데 좀 집중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부터 흡수를 해야 결국엔 이재명 지사도 이제 넘어갈 힘을 받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직접적으로 이제 특정인을 언급한 발언은 아니었는데 이재명 지사 역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비슷하게 판단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9일 OBS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제3후보론을 놓고서는 뭐 저도 언제든 2, 3등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국면으로 본다면 제3후보는 저보다는 먼저 좀 2등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일단 그 10%좀 초반대까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더 봐야 될 것이 정세균 총리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같은 호남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총리라는 점 등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엔 이제 지지층도 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게 또 지지율을 보면 좀 이런 점을 좀 추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 지지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이제 1위인 이재명 지사가 18.2%에서 23.4%로 올랐고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18.2%에서 13.6%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세균 총리는 12월 조사 때 처음으로 이제 선택지에 포함이 돼서 2.5%의 지지를 받다가 1월에는 4%까지 올라갑니다. 전부 다는 물론 아니겠지만 정세균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의 상당수는 아마도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렇게 옮겨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대표의 지지자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누가 됐든 간에 이런 대중의 지지를 자신에게로 이제 옮겨 오려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아무래도 정세균 총리가 1년 넘는 총리 임기 내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온 만큼 방역 성과는 이제 기본으로 갖추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 플러스 알파가 이 정세균 총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선 경쟁력을 끌어오르는데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내용으로 좀 보면은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있었고 이 확산으로 이제 피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걸 복구하는 이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이제 최근에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손실보상제 이거를 꺼내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플러스 알파를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에게 손실보상제는 뭐 다른 대선 주자들과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이제 정책 대결을 펼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직 총리인 만큼 좀 적극적으로 현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총리에서 이제 물러난 뒤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뭘 했다라고 대중에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업적이라는 측면도 이제 고려해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퇴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물러나는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늦지도 않고 아주 절묘한 타임에 출사표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단순히 날짜가 언제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이제 방역 상황이나 재난지원금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손실보상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봐서 아주 절묘한 타임을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정치권에서는 현재로서는 정세균 총리 퇴임 시점을 놓고 보궐선거 이후인 이제 4월 중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에 대체적인 분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보궐선거 이후에는 이제 여권 내에서 이제 586 그룹들의 출마가 이어지는 등 좀 확실히 대선판이 좀 뜨겁게 달궈질 그런 가능성도 크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 친노 인사로 꼽히는 이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과 이제 이낙연 양강 구도일 때는 틈이 없었는데 지금 1강 비슷하게 가면서 몇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586 세대 여러 명이 뭐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경쟁에 등장하지 않을까 보는데 뭐 그 친구들 나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을 때 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실히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정세균 총리로서는 이 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이때가 이제 대권 도전하는 출사표 뭐 이 시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4월이면 이제 한 달 좀 더 남은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대선 경쟁 구도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 후에서는 이 대선 경쟁 구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